어머니, 혹시 요양원 같은 데 알아봐도 될까요? 나 아직 걸어 다니고 밥도 혼자 먹는다. 2024년 11월의 마지막 날, 서울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빈소에 국화꽃 향기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 향기는 어딘지 공허했다. 슬픔으로 가득해야 할 공간이 이상하게도 건조했다.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도 없었고 손수건으로 눈을 훔치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검은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릴 뿐이었다. 영정 사진 속에서 한 할머니가 웃고 있었다. 71. 윤복순 여사. 주름 깊은 얼굴에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사진관에서 찍은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모르게 찍은 듯한 어느 봄날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뒷모습에 가까운 옆모습 사진이었다. 가족 중 누구도 그 사진을 고르지 않았다. 장례식장 직원이 유품 봉투 안에서 찾아낸 것이었다. 며느리 한미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셨네. 그 말은 마치 독백 같았다. 하지만 주변에 서 있던 시동생 정훈과 그의 아내 소라가 그 말을 들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큰아들 정수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전 재산 다 팔아서 어디 쓴 거야 진짜.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영정 사진 속 윤복순 여사는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아무도 예상 못한 진실이 밝혀졌다. 윤복순 여사가 처음 이 가족의 눈밖에 나기 시작한 건 꽤 오래전 일이었다. 남편 이병철 씨가 세상을 떠난 것이 6년 전. 그때만 해도 가족들은 그녀를 중심에 두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 명의의 재산을 중심에 두었다. 경기도 용인 외곽에 있는 작은 땅과 서울 노원구의 낡은 빌라 2채, 그리고 남편이 평생 모은 예금 통장. 당시 시세로 합치면 대략 12억에서 15억 사이의 재산이었다. 큰 돈이었다. 어머니, 건강하셔야죠. 저희가 잘 모실게요. 큰 며느리 한미경이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다. 웃는 얼굴로 반찬을 들고 가끔 과일을 챙겨오면서. 하지만 그 웃음이 점점 엷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윤복순 여사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조용하고 지나치게 혼자였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법이 없었고 자식들의 집에 눌러 앉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작은 노원 빌라 한 채에 혼자 살았다.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 혼자 사신다니까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들어가면 텔레비전만 보고 계시고 밥은 드셨냐고 여쭤봐도 괜찮다고만 하시고 미경이 친정 엄마에게 전화로 하소연하던 말이었다. 그 말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 귀찮음이 더 많이 배어 있었다. 큰아들 정수는 회사 일로 바쁜 사람이었다. 중견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이후로는 더더욱 집에 늦게 들어왔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는 사람이 되었다. 둘째 아들 정우는 형과는 다른 의미로 어머니와 거리를 두었다. 그는 어머니를 무서워했다기보다는 불편해했다. 어릴 때 어머니에게 혼나던 기억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그냥 그 과묵한 눈빛이 싫어서인지 명절에도 두어 시간 앉아 있다가 자리가 있어서요 하고 먼저 일어나는 쪽이었다.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다. 한미경은 효도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있었지만 그게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소라는 아예 시어머니와 눈을 맞추는 것도 어색해했다. 그러다 문제가 터진 것은 4년 전이었다. 어머니, 그 빌라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요즘 오르고 있다고요.
정수가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윤복순 여사는 밥상을 치우다 말고 잠깐 멈칫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아는 분이 부동산 하시는데 지금 팔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대요. 그리고 어차피 어머니 혼자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임대도 잘 안 되고 있고 나 혼자도 잘한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팔고 나서 현금으로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쓰시고. 그게 낫지 않겠어요? 미경이 옆에서 보조를 맞췄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빌라 관리하기 얼마나 번거로우세요. 세입자 민원에 수리비에 이 나이에 굳이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윤복순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아직 팔 생각 없다. 그게 끝이었다. 정수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들을 탁 쳤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도와드리겠다는데. 미경이 조수석에서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말했다. 원래 그러시잖아. 뭘 해드리려 해도 싫다고 하시고 그렇다고 혼자 다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번에 수도 파이프 터진 것도 우리한테 말도 안 하시고 혼자 수리업체 불러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어머니 눈엔 우리가 빌라 팔아서 돈 챙기려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닐까요? 정수가 잠깐 말을 멈췄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어머니인데.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가족과 윤복순 여사의 사이는 더 어색해졌다. 정수는 어머니가 자식을 못 믿는다는 서운함이 쌓였고 미경은 그러니까 힘들다는 명분이 생겼다. 정우는 처음부터 잘 오지도 않던 터라 달라진 것도 없었다. 문제는 명절이었다. 추석 때 모인 자리에서 미경이 슬쩍 말을 꺼냈다. 어머니, 혹시 요양원 같은데 알아봐도 될까요?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시설이 좋대요. 거기 들어가시면 식사도 해결되고 친구도 사귀실 수 있고. 윤복순 여사가 국을 한 숟갈 떠먹다 말고 천천히 미경을 바라보았다. 요양원? 네, 뭐 강제로 가시라는 게 아니라요. 요즘은 좋은 데가 많다고 해서. 나 아직 걸어다니고 밥도 혼자 먹는다. 그야 그렇지만 혼자 계시면 저희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 말이 공기 중에 오래 머물렀다. 윤복순 여사는 수저를 내려놓고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정수가 미경에게 눈을 흘겼다. 미경은 어깨를 으쓱했다. 어쩌라고. 사실이잖아.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그의 아내 소라도 시선을 딴 데로 돌렸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났다. 윤복순 여사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그 뒷모습에서는 눈물도 분노도 읽히지 않았다. 그냥 혼자였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정수에게 문자 한 통이 왔다. 나 괜찮으니까 걱정 말거라. 할 일이 좀 있어서 한동안 연락이 힘들 것 같구나. 건강해라. 엄마. 정수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어머니가 가끔 고집스럽게 혼자 여행을 다니거나 절에 들어가서 며칠 지내고 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주가 지나도 두 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집을 찾아갔더니 어머니가 살던 빌라에 새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다. 네, 이 집 주인 할머니요? 2달 전에 집 비워달라고 연락 오셔서 이사했는데요. 할머니가 직접 팔았다고 들었어요. 정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부동산에 가서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다. 윤복순 여사가 직접 빌라 2채를 매각했다. 그것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용인 땅도 마찬가지였다. 처분이 완료된 지 이미 여러 달이 지나 있었다. 도대체 왜?
정수가 부동산 사무실을 나오며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엄마 집 팔렸어. 땅도 다 팔았대. 뭐, 어디 가셨는지도 모르겠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정훈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형, 그럼 돈은요? 정수는 말문이 막혔다. 형제는 그 순간 어머니의 아니보다 먼저 그 생각을 했다. 그리고 둘 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한미경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친구들 모임에서 누군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가 좀 이상하셔. 갑자기 집 다 팔고 사라지셨어. 연락도 안 되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 말은 반은 진심이었고 반은 거짓이었다. 걱정하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걱정의 절반 이상은 재산에 대한 것이었다. 어디에 얼마를 쓴 것인지, 남은 돈은 얼마인지, 어디에 보관해 두셨는지. 집에서 정수와 미경이 나누는 대화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예금 통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빌라 팔고 나서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지? 나도 몰라. 어머니 통장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찾아봐야 하지 않아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든지 금융거래, 조회 같은 걸 해볼 수 있지 않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직접 연락할 수 없으면 어디서 지내시는지라도 알아야 하잖아요. 혹시라도 치매가 오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상한 판단을 하신 건 아닐까요? 정수는 그 말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지만 부인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이 이후 가족 사이에서 하나의 서사가 되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것이라는 이야기. 그 서사는 편리했다. 가족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어머니의 행동을 비정상으로 규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우는 형과는 조금 달랐다. 그는 처음부터 돈에 대한 기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편이었다. 아내 소라와 단둘이 있을 때면 이런 말을 했다. 형네는 그래도 형수가 어머니한테 잘했잖아. 우리는 뭐야? 우리도 자식인데.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형제가 반반이죠? 원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잖아. 집 다 팔고 돈이 어디 있는지. 소라가 미간을 찌푸렸다. 설마 다른 데 쓰신 건 아니겠죠? 기부나 그런 거. 에이, 그럴 분이 아니잖아. 어머니가 그렇게 활동적인 분이 아니셨는데. 그렇긴 한데 요즘 사기도 많잖아요.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이상한 종교 같은 거에 빠지신 건 아닐까요? 그것도 모르지. 형한테 물어봐도 형도 모른다고 하고. 정우는 그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채 몇 달을 보냈다. 어머니가 사라진 지 8개월째 되던 달. 정수에게 전화가 왔다. 처음 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윤복순 여사의 아드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경기도 가평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께서 여기 계시다가 오늘 오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가평이요? 네. 어머니께서 작년 봄에 직접 입원 수속을 밟으셨어요.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 저희가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은 정수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미경이 옆에서 물었다. 무슨 전화예요? 어머니 돌아가셨대. 미경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언제요? 오늘. 가평 요양병원에 계셨대. 침묵이 흘렀다. 미경이 먼저 일어나서 말했다. 장례식장 알아봐야겠네요. 그 말이 전부였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화려하지 않았다. 부고를 받은 친척들 몇 명과
어머니의 옛 지인 두세 명이 조문을 왔다. 그것뿐이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는 빈소는 숙연하기보다는 어색했다. 정수는 상주로 앉아 있었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정훈도 마찬가지였다. 미경과 소라는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며 움직였다. 어머니 친구분들 연락처가 있어요? 모르지. 어머니가 그런 거 알려주신 적이 없잖아. 그럼 화환은 누구 이름으로 해요? 회사 이름으로 하나, 형제 이름으로 하나 하지. 대화는 행정적이었다.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슬픔은 어딘가 깊숙한 곳에 눌려 있었다. 표면에서는 처리해야 할 일들만 남아 있었다. 빈소 구석에 앉아 있던 정훈이 소라에게 작게 속삭였다. 변호사 연락은 언제쯤 오는 거야? 무슨 변호사요? 유언장 같은 거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처리하지 않나. 소라가 눈을 좁혔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셨을까요? 모르지. 근데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든 처리 방식이 있는 거잖아. 그냥 사라질 수는 없으니까.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다. 빈소 밖에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조문객 중에는 어머니의 옛 친구가 한 명 있었다. 70대 초반의 작은 체구의 여자였다. 그녀는 빈소에 들어와 영정사진 앞에 오래 서 있다가 절을 깊이 2번 하고 조용히 앉았다. 미경이 다가가 인사했다.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셨나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됐지요. 복순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알았으니까요. 한 30년 됐나?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여자가 미경을 잠깐 바라봤다. 며느리 분이세요? 네, 큰 며느리예요. 복순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말에 미경이 살짝 어색하게 웃었다. 좋은 이야기만 하셨으면 좋겠네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외로웠고. 그 말이 미경의 가슴 어딘가에 걸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오래 붙들고 있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이 많았으니까. 장례식 다음 날 가평 요양병원에서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박스 하나가 도착했다. 낡은 종이 박스였다. 안에는 별것 없었다. 낡은 손수건 몇 장, 손때 묻은 성경책, 그리고 작은 사진 몇 장. 미경이 사진들을 꺼내 들었다. 아이 사진이었다. 어린 남자아이. 1살에서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여러 장. 이게 누구지? 정수가 다가와 들여다봤다. 모르는 애네. 우리 어릴 때 사진도 아니고. 그럼 누구야?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사진들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찍은 것 같았다. 사진 속 아이는 매년 조금씩 자라 있었다. 미경이 사진을 다시 박스 안에 집어넣으려다 다른 것을 발견했다. 편지 봉투였다. 이미 뜯어져 있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받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신 희망의 집 아동센터 이민준 원장님 앞. 미경의 손이 멈췄다. 아동센터? 봉투 안에는 편지가 없었다. 누군가 이미 꺼낸 것인지 아니면 원래 내용물 없이 봉투만 보관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미경이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다. 희망의 집 아동센터.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작은 아동 복지 시설이었다. 홈페이지가 있었다. 작고 허름해 보이는 시설이었다. 후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혹시 어머니가 여기 후원을 하셨던 건가? 정수가 무표정하게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설마 그냥 아는 집 아이 사진 아냐? 이름도 적혀 있어. 이 아이. 뒷면에 미경이 사진 한 장을 뒤집었다. 준서야, 잘 자라줘서 고마워. 할머니,
며칠 후 정수는 은행을 찾아갔다. 어머니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사망 이후 상속인 자격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빌라 2채와 땅을 처분하고 들어온 돈, 약 14억 원. 그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정수는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다. 몇 년에 걸쳐 꾸준히 많게는 수백만 원씩 빠져나간 흔적들이 있었다. 수신처는 여러 곳이었다. 복지재단, 아동기관, 그리고 개인 이름으로 된 계좌 하나. 이민준, 아동센터 원장의 이름이었다. 정수는 은행을 나오며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어머니, 돈 다 나간 거 맞더라. 어디로요? 아동센터, 복지재단. 거기 원장이라는 놈한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겠다. 일단 그 원장이라는 놈 한번 만나봐야겠어. 정수와 미경은 가평 요양병원을 다시 찾았다. 어머니를 직접 담당했던 간호사가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머니는 굉장히 조용한 분이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가족 연락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고요. 우리도 그 뜻을 따랐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간호사가 잠시 망설였다. 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마지막만큼은 내 방식대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미경이 말을 잇지 못했다. 간호사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자주 오셨어요. 중학생 정도 된 남자아이요. 어머니가 할머니라고 부르라고 했다던데 어머니는 그 아이를 볼 때 표정이 달랐어요. 환하게 웃으시는 게 우리가 보기에도 따뜻했어요. 간호사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직접 주신 거예요. 때가 되면 아들한테 전달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수에게, 정훈에게. 정수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미경이 옆에서 지켜봤다. 정수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차에 타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오래 들여다봤다. 봄날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옆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혼자였지만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를 보며 웃고 있었던 걸까? 발인 전날 오후, 빈소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변호사 특유의 딱딱한 느낌이 있었다. 그는 안내 데스크에서 정수의 이름을 물어보고 빈소 안으로 들어왔다. 이정수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한결에 소속된 변호사 박재현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에게 의뢰하셔서 유언 공증을 처리해 두셨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시에 그에게 쏠렸다. 유언장이요? 네. 고인의 뜻에 따라 발인 전날 이 자리에서 공개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가족분들이 모두 모이셨을 때 읽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다 계십니까? 정훈이 소라의 팔을 잡았다. 소라의 눈빛이 달라졌다. 미경이 정수를 바라봤다. 정수는 무표정했지만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네, 다 있습니다. 변호사가 빈소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어머니의 옛 친구가 먼저 일어났다. 저는 자리를 피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으십니다. 오히려 고인께서 지인 한 분도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권선희 씨 되십니까? 여자가 눈을 크게 떴다. 네, 맞는데요. 고인께서 성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가족들을 묘하게 긴장시켰다.
미경이 정수에게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가 미리 다 계획하신 거예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우는 팔짱을 낀 채 변호사를 바라봤다. 소라는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다. 변호사가 천천히 서류 봉투의 봉인을 뜯기 시작했다. 봉투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다. 변호사가 종이들을 정리하는 동안 빈소 안은 고요했다. 국화꽃 향기, 차가운 공기, 영정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정훈이 입술을 한번 핥았다. 소라가 무릎 위에 놓인 핸드백 손잡이를 쥐었다 폈다. 미경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변호사를 바라봤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 무표정이 오히려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정수는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정면을 바라봤다. 어머니의 친구 권선희 씨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럼 고인 윤복순 여사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나 윤복순은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빈소 안에 울렸다. 살면서 많은 것을 후회했다. 그중 가장 큰 후회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오래 무시당했다. 오해도 받았다. 그 오해를 풀려 하지 않은 것은 나의 선택이었다. 해명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보다 나는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미경의 눈이 가늘어졌다. 남편이 죽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았다. 70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남은 시간만큼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나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희망의 집 아동센터를 알게 되었다.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을 알게 되었다. 그 중에 준서라는 아이가 있었다. 정수의 눈이 흔들렸다. 사진 속 아이. 할머니라고 부르던 아이. 준서는 10살 때 부모를 잃었다.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다. 나는 처음에 그냥 후원자였다. 하지만 가다 보니 그 아이가 나를 필요로 했고 나도 그 아이가 필요했다. 나는 내 재산을 정리했다. 그 돈으로 준서가 성인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을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학비, 생활비, 그리고 작은 전세자금. 정훈의 얼굴이 굳었다. 소라가 숨을 멈췄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아들들에게는 미안하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너희는 이미 가진 것이 있다.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서로가 있다. 준서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재산을 너희한테 남기지 않는다. 너희가 내 선택에 화가 난다면 잘 생각해봐라.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에게 한 번이라도 진심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단 한 번도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빈소 안이 얼어붙었다. 그것이 나쁜 자식이라는 뜻이 아니다. 너희는 그냥 바빴고 나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뿐이다. 하지만 나도 여유가 없었다. 외로울 여유도 기다릴 여유도. 그래서 나는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에게 갔다.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이 재산은 여러분이 아닌 다른 분께 전달됩니다. 이민준 원장님께 강준서 군의 성인 자립 기금으로 전달되어야 할 나머지 잔액과 신탁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변호사가 별도의 서류를 꺼내 이민준 원장에게 건넸다. 그 순간 빈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초반의 단정한 남자였다. 그가 이민준 원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뒤로 중학교 교복을 입은 남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준서였다. 아이의 눈이 영정 사진을 향했다. 그 눈에 가득 찬 것이 눈물이었다.
참으려 하지만 참아지지 않는 눈물이었다. 할머니. 아이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빈소 안에서 처음으로 울음소리가 났다. 어머니의 친구 권선이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복순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한미경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이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아니면 그냥 슬픔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기억이 떠올랐다.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던 날, 어머니가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던 뒷모습, 빌라 팔라고 권하던 날, 어머니가 나는 아직 팔 생각 없다고 하던 그 낮고 조용한 목소리. 결국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셨네. 자신이 한 말이 귓가에 울렸다. 아무것도 안 남기고. 아니었다. 어머니는 남겼다. 단지 자신들에게 남기지 않은 것뿐이었다. 미경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변호사가 그를 바라봤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공증이 완료되어 있고 공증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식을 두고 남의 아이한테 재산을 다 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치매 초기 아니냐고. 판단 능력이 있으셨던 거 맞아요? 이민준 원장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러셨어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내가 이 나이에 판단 못할 것 같으냐. 나는 평생 남 눈치 봤다. 이번 한 번만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정훈이 입을 다물었다. 준서가 여전히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준서를 바라봤다. 교복을 입은 그 아이를. 어머니의 유품 박스 안에 있던 사진들이 떠올랐다. 해마다 한 장씩 자라나는 아이를 찍어 보관하던 어머니. 준서야, 잘 자라줘서 고마워. 할머니. 가평 요양병원 간호사의 말도 생각났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볼 때 표정이 달랐어요. 환하게 웃으시는 게. 정수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웃었던 순간이 자신과 함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생각이 가슴을 찔렀다.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다. 분노가 올라오지 않는 것이 더 슬펐다. 그날 밤 정수는 혼자 방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미경은 다른 방에 있었다. 그녀도 무언가를 생각하는 얼굴이었지만 정수는 혼자 있고 싶었다. 봉투 안에는 2장의 편지가 있었다. 하나는 정수 앞으로, 하나는 정훈 앞으로. 정수 앞으로 쓴 편지를 먼저 폈다. 정수야. 그 2 글자를 보는 순간 정수의 눈이 뜨거워졌다. 너는 어릴 때 공부를 잘했다. 엄마는 그게 자랑스러웠다. 대학 가던 날, 내가 기숙사로 짐 싸서 나가던 날, 엄마는 마당에서 혼자 한참 울었다. 그게 기뻐서였는지 무서워서였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내가 결혼하고 회사에서 자리 잡고 바빠지면서 너는 점점 멀어졌다. 엄마는 서운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멀어지는 게 슬펐지만 먼저 손 내밀지 않았다. 그게 나의 잘못이다. 너는 나쁜 아들이 아니다. 그냥 바빴고 나도 그냥 혼자였다. 재산은 미안하다. 하지만 준서를 받아오. 그 아이가 잘 크는 것을 가끔 확인해줘도 되겠니? 내가 부탁할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이다. 나는 행복했다. 마지막에 행복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가족은 돈으로 남기는 게 아니란다. 엄마가. 정수는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장례식 내내 나오지 않던 눈물이 이 작은 편지 앞에서 터졌다.
미경은 거실에 불을 끄고 앉아 있었다. 정수가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어머니 생각을 했다.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지만 그 경계가 이 밤에는 흐릿했다.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던 나를 생각했다. 어머니는 뭐라고 했나? 나 아직 걸어다니고 밥도 혼자 먹는다. 그 말이 지금 다르게 들렸다. 그건 반박이 아니었다. 호소였다. 나는 아직 사람이라는 호소. 미경은 그것을 몰랐을까? 아니었다.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를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불편했다. 짐이 아니라 사람으로 욕구가 있고 감정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그녀는 오랫동안 그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소라와 함께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준서와 마주쳤다. 아이는 이민준 원장과 함께 아침 일찍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정훈이 아이를 내려다봤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강준서요. 몇 살이야? 14살이요. 정훈이 아이를 한동안 바라봤다. 어딘지 모르게 눈빛이 맑은 아이였다. 겁먹은 것 같으면서도 꼿꼿한 데가 있는 아이. 우리 어머니가 좋은 할머니셨어? 아이가 잠시 눈을 내리깔다가 고개를 들었다. 네. 저한테는요. 제가 이 세상에서 할머니가 생긴 게 그분이 처음이었어요. 정훈의 입이 굳었다. 소라가 그의 팔을 살며시 잡았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발인 날 아침, 운구를 준비하는 동안 정수가 이민준 원장에게 다가갔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많이 아프셨어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폐렴이 왔었어요. 빠르게 진행됐고요. 하지만 임종 전까지 의식은 있으셨어요. 마지막에 준서를 보셨고 그 아이 손을 잡고 계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잘 살아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정수가 고개를 숙였다. 잘 살아라.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그 말을 해주셨더라면. 아니, 해주셨을 것이다. 단지 자신이 곁에 없어서 듣지 못했던 것이다. 정수는 운구차가 출발하는 것을 바라봤다. 차갑고 맑은 11월의 하늘이었다.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에 어머니를 모신 날. 정수는 준서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혼자 납골당 앞에 서 있었다. 준서야. 아이가 돌아봤다. 나는 복순 할머니 큰아들이야. 아이가 고개를 숙였다. 저 때문에 죄송해요. 왜 내가 죄송해? 정수가 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어머니가 행복하셨다고 했어. 마지막에. 내 덕분에. 아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내가 고마워야 해. 정수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머니 부탁 하나 하셨어. 가끔 내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아이가 눈을 크게 떴다. 그 부탁, 내가 지키고 싶다. 괜찮겠어? 준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납골당 앞에 국화꽃 한 송이가 놓였다. 작은 꽃이었다. 어머니의 친구 권선이가 먼저 돌아가고 이민준 원장이 준서의 손을 잡고 돌아가고 마지막에 정수와 정훈 형제가 남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어머니 앞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꺼낼 수 없었다.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 나 어머니한테 한 번도 전화해서 어떠세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바람이 불었다. 납골당 유리 너머로 국화꽃이 조금 흔들렸다. 영정 사진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찍힌 그 사진이 정수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봄날 공원 벤치.
혼자 앉아 옆을 보며 환하게 웃는 어머니. 그 옆에는 아마 준서가 있었을 것이다.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없었을 뿐이다. 정수는 납골당 유리에 손을 댔다. 차가웠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차가움이 위로가 되었다. 어머니. 그가 처음으로 혼자 그 이름을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국화꽃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 마치 괜찮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너희의 선택이다. 윤복순, 1953년에서 2024년. 이 시어머니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